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 연구실장으로 있는 이내준입니다. 예, 신종태 교수입니다. 저희 프로가 어느새 벌써 7회차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유럽 대륙을 거쳐서 지난번에는 영국 런던과 스코틀랜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이신 신 교수님을 모시고 새로운 전쟁 유적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느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은 세계 전쟁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북대서양의 외딴섬 아이슬란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일부 시청자분들은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가 헷갈리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이 두 나라는 모두 섬나라이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엄연히 다른 국가죠. 저희가 이게 상당히 좀 낯설긴 한데 먼저 그럼 아이슬란드가 어떤 나라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아이슬란드라는 그 나라는 문자 그대로 얼음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아일랜드로부터 북쪽으로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죠. 한반도 2분의 1 면적, 그러니까 대략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남한하고 비슷하네요. 예, 한국하고 비슷한. 인구는 한 37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민 연 개인 소득은 7만 달러에 육박하는 아주 부유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이제 저게 이제 북대서양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오로라로 볼 수 있는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나라는 대부분이 척박한 그 화산재로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화산 활동과 빙하 작용으로 아이슬란드에는 호수하고 폭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양 자체는 화산재로 덮여 있어서 아주 척박하죠. 아이슬란드의 수도는 레이카비크입니다. 이 레이카비크인데 우리가 북극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추운 나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월 달에는 영하 한 0.4도씨, 7월 달에는 11.2도씨 수준으로 추운 날씨는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멕시코 난루 영향으로 그렇게 춥지 않은 편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한국으로부터 너무나 먼 나라로 여겨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 엄청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가는 데가 없고요. 상당히 그 북대서양 위쪽에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뭐 유럽 대륙부터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는 이 섬나라인데도 여기에도 뭐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외딴 섬나라에 그게 무슨 전쟁 역사가 있겠느냐 라고 좀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러나 레이카비크 국립역사박물관에 가보면 아이슬란드의 그 전쟁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박물관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박물관인데 바이킹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이슬란드가 겪은 역사적인 사건이 저 안에 다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박물관 건물 상당히 멋지게 이렇게 지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쟁 역사에 대해서 뭐 저희가 알기 전에 더 궁금한 게 과연 거기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나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사실 무인도였죠. 그런데 8세기경에 아일랜드 신부가 처음 저 섬을 발견하게 되죠. 이후로 그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인들이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930년에는 세계 최초로 의회 기능을 가진 알싱키를 설립해서 형태까지 이제 갖추게 되죠. 하지만 아이슬란드의 황금 시대는 1262년 노르웨이 침공으로 끝나고 1380년부터는 약 550년 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550년 동안이나요? 예. 아이고. 거의 뭐 예. 그 앞에 이제 노르웨이 뭐 많이 지배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세 중반에 바이킹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바이킹들이 가서 이제 그 섬을 이제 발견하고 개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상당히 그 물고기나 잡으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을 텐데 이 섬 주민들을 노르웨이나 덴마크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어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아무리 외딴 섬에서 평화롭게 살려고 그래도 옆에 있는 욕심 많은 국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지. 그러나 그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아이슬란드는 다시 완전한 독립국가로 재탄생하게 되죠. 네. 1944년도에 다시 아이슬란드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기간 중에 영국군이 이 섬을 독일 본토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삼았고 미국 역시 해상 보급로 확보를 위한 해공군 기지를 아이슬란드에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2차 대전을 통해서 이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가 본격적으로 세계 역사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역사박물관에서 한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전쟁 유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군의 그 모자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전시에 그 이제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생활기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카비크 공동묘지에 가면 연합군 전몰용사 그 묘역까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슬란드 전쟁 유적을 방문하다가 보면 정말 이 지구상에서 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땅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저걸 보면은 인간이라는 게 참 독하긴 독하군요. 그 네. 지배욕이라는 게. 그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아이슬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심대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아이슬란드는 이 세계 전쟁을 계기로 해서 덴마크의 지배를 벗어나서 다시 이제 독립국가 되었죠. 1930년대 그 독일의 저명한 지정학자 칼 하우스호프는 아이슬란드는 미국, 영국, 캐나다의 총구를 겨눈 피스톨과 같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1940년 5월 달에 이 섬의 지배자 덴마크가 독일에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영국은 즉각 2만 4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아이슬란드에 상륙시키게 됩니다. 대규모 병력이요. 예, 전격적으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뒤이어 미국도 최초 해병대를 파견하면서 주둔 병력이 점점 늘어나서 전쟁 중에는 한 5만 명 5만 정도까지 명이? 가게 돼요. 아니 오늘 앞에서 오늘날 전체 인구가 37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에는 뭐 그보다 더 적었을 텐데 그 앞서 언급하신 그 하우스호프의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독일군 견제를 위한 연합군 입장에서는 아이슬란드 점령이 꼭 필요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뭐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한산했던 이 섬에 그때 도로, 항만, 비행장이 건설되고 순식간에 그 섬 전체가 그냥 군사기지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 레이카비크는 대규모 영국, 미국, 미군들의 주둔으로 사회 기반 시설이 대폭 확충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슬란드는 비로소 근대적인 산업국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무려 거의 한 4년 이상 계속되니까 그곳에 출동했던 연합군 해공군 전사자도 속출해서 전쟁이 끝날 때는 한 450명 정도의 군인이 저 섬에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임시 묘역인데 전사자들을 안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저 사진은 현재 레이카비크 공동묘지에 가면 저런 추모탑이 있고 그 450명의 전사자 명단이 뒤에 쭉 있고 일부는 저 공동묘지에 그대로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개인 묘비들이 좀 있는데 소속, 계급, 이름, 전사 일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참 먼 곳에서 와서 참 먼 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인구가 채 40만 명도 넘지 않는 아이슬란드인들은 어떻게 뭐 자기 나라를 좀 방어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궁금하죠. 더구나 또 아이슬란드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공산국가 소련이 있었죠. 네. 아이슬란드는 현재 군대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 나라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자신들의 생존 문제를 나토에 이제 맡기게 됩니다. 집단 안보에 맡긴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내 우방국들과의 동맹으로 공산 소련의 위협을 견제한 셈이네요. 예, 1951년부터 2006년까지 아이슬란드에는 미군, 노르웨이군, 네덜란드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까지는 외국군이 들어와 있었죠. 그러네요. 네. 지금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도 아이슬란드 영공 방어를 위해서 나토 공군이 국가별로 한 2, 3주씩 나누어서 아이슬란드 영공에서 초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토 공군이 뭐 초계 비행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실제로 그 아이슬란드에는 전혀 무장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군대는 아니지만 소규모의 해양 경비대 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되죠. 함정이 4척, 항공기 4대가 편성되어서 해양 주권을 스스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저 작은 병력 속에서도 경찰, 해양 경비대 일부 인원은 PKO 요원으로 그래요? 세계 분쟁을
함정 지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레이카비크 항만을 이렇게 답사하면서 보니까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게 아마 해양 경비대 함정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 항상 출동 대기를 갖춘 상태에서 있습니다. 사진에 봐서는 함정이 그래도 좀 커 보입니다. 헬기까지 그 앉을 수 있는 그 정도 갑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말씀하신 사진에 보면은 앞에 그 함정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관광객들이 그 앞에 뭐 돌비 속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 날카로운 눈으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부두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 부두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돌비석들이 보이죠. 저는 19, 20세기에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사진으로 그리고 돌비석에 제 새겨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06년에 처음으로 저인망 어선이 아이슬란드에 들어왔다. 그리고 1939년에는 독일군 유보트 두 척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다. 그리고 아마 영국 그 작은 함정이 이렇게 침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이슬란드 냉동선이 78명을 구조를 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미군이 상륙했다. 그리고 1944년 독립선언 행사 사진도 저 돌비석에 있습니다. 거기만 가보면 뭐 아이슬란드 근대사에 대해서 뭐 알 수 있겠네요. 예, 주요 사건은 저 사진만 보면 알 수 있죠. 저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유보트 두 척이 들어왔던 거죠. 저 때야말로 이제 친선 방문이었겠죠. 뭐. 예,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본 인터뷰 그 서두에서 아이슬란드의 국민별 연 소득이 무려 7만 달러에 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뭐 완벽한 수준의 복지국가 시스템을 뭐 이루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최근 국제기구가 조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최상위로 항상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넉넉한 개인 소득, 깨끗한 환경, 뭐 범죄도 거의 없죠.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나라에서는 힘겹게 얻는 것들이 이 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에 해당된다고 좀 심심하긴 하겠네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이 나라가 상당히 북대서양 높은 데 있고 그다음에 척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아졌다는 말씀이고 과거 옛날에는 뭐 거친 자연 조건과 척박한 토양으로 인해서 조상들은 무척 힘든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뭐 예전에는 굉장히 살기 힘든 곳이었죠. 혹독한 추위로 겨울철이면 얼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관광지로 변했지만도 과거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죠. 특히 그 용암이 흘러내어 굳은 그 검은 토양이나 빙하로 뒤덮인 평야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열악했던 아이슬란드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그 초일류 국가를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죠? 특히 1990년대 중반에 화산이 200개, 온천이 600개 정도 있었는데 저런 자연적인 조건을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바꾸면서 비로소 이제 아이슬란드가 경제적인 숨통을 트기 시작했죠. 이어서 적극적인 해외 투자 그 유치로 GDP의 10배가 넘는 자본이 아이슬란드로 이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현재 국가 제1의 수입원은 어업이 40%, 관광업이 30%로 그리고 연 150만 이상의 여행객들이 아이슬란드를 찾고 있죠. 교육, 의료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심지어 국가가 해외 유학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서 살고 싶네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좀 사진을 몇 장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야 아이슬란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저 보면 유명한 굴포서 황금 폭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무지개까지 뜰 정도고 그리고 또 위에 특이한 그 지형은 보면 아이슬란드의 특수한 지형이 저런 식으로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아이슬란드가 완벽한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게 뭐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웃 나라들과도 다양한 갈등을 겪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토의 한 70% 정도가 사실은 불모지고 천연 자원도 사실은 별로 생산되는 어떤 광석 자원도 없고 한데 오로지 처음에는 아이슬란드 주변의 넓은 바다만이 이 나라의 생명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1950년대부터 이 어업권을 두고 자주 마찰을 빚어오게 되는 겁니다. 영국 저인망 어선들이 닥친 대로 이제 고기를 잡아가자 이 아이슬란드의 특산물인 대구의 씨가 이제 말라갔던 거죠. 이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처음으로 12해리 구역권을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뭐 군함까지 이제 파견하면서 대규모 어선단을 보냈죠. 그러니까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니까 아이슬란드인들이 죽기 살기로 이제 달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다행히 중간에 미국이 나서서 중재하면서 이 분쟁이 순조롭게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레이커비커가 항구에 가면 저런 건물들이 많은데 전부 다 그 대구를 식자재로 하는 맛집들입니다. 다양한 대구를 식자재로 해가지고 말린 대구, 뭐 대구탕부터 시작해서 잡숴보셨나요? 예,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전쟁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종의 우리가 역사에서 대구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맞습니다. 이제 영국하고 이제 벌어지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대구 전쟁으로도 부르기도 하죠. 그 어업 자원을 둘러싸고 원래 이러한 성격의 그 해양 분쟁은 뭐 이게 해안선이 뭐 바다가 잘 뭐 선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게 1972년도에 또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되죠. 아이슬란드가 어업 구역권을 12해리에서 50해리로 이제 늘리자 영국이 이제 노발대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몇 배로 늘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슬란드는 영국과 단교하겠다. 나토에서도 탈퇴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강경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아이슬란드 주장이 관철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슬란드가 배째라 하는 식의 그런 어떤 이제 주장을 펴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대국인 이제 영국이 양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유엔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가 흔히 EEZ라고 부르죠. 이게 거론이 되니까 아이슬란드는 다시 200해리 업 구역권을 선포하게 됐다. 그 엄청나게 그 넓은 그 바다를 차지하게 됐는데 뭐 어찌 보면 기밀하게 움직인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이번에도 이제 와카파식으로 진짜 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사태가 그 심각하게 변했죠. 이게 그 영국과의 갈등은 마침내 폭발해서 함정끼리 충돌하고 기관폭 사격까지 실사격까지 그런 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소형 경비정은 큰 군함 옆에 가서 침몰 직전까지 부딪히기도 했죠. 부상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슬란드가 나토도 탈퇴하겠다. 그리고 소련 구축함을 자기들이 구입하겠다. 가능한 외교 카드는 몽땅 다 보냈죠. 그래서 또 이제 영국은 미국 압력에 의해서 또 양보할 수밖에 없죠. 영국이 좀 억울하겠네. 예,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국립역사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분쟁 당시에 아이슬란드 그 경비정들이 영국 어선군 안에 들어가서 사정없이 건물망을 찢었던 절단용 갈고리가 아이슬란드 투쟁의 상징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에서 보면 저게 갈고리죠. 저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건물을 다 찢어 놓는 거예요. 진짜 막가파식으로 나간 거네요. 하기야 뭐 아이슬란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정말 그 국익수를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정말 아이슬란드인들도 독한 민족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보다 더 북쪽에 있는 그린란드로 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요새 많았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핫한 지역이죠. 아이슬란드에서 저 그린란드까지는 선박이나 항공기로도 이래 많이 가니까 사실 그린란드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빙하의 땅이었죠.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최근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가 개설될 정도로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덴마크령 그린란드는 6만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217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21배에 달합니다. 예, 만일 북극 항로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한국도 기존 유럽 항로를 한 30% 정도 길이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항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요즘에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그린란드라는 그 명칭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린란드를 덴마크한테 좀 우리한테 넘겨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또 어느 면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린란드는 그 덕을 사실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거 뭐 말씀을 재미있게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보기 힘든 한국 분들 뭐 가신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합니다만은 힘들긴 힘들죠. 북해의 먼 곳에 있는 빙하의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지난한 역사와 그와 관련된 전쟁 유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신 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